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입던 옷이 헐렁해졌는데 좋은 신호일까요? 체중계 숫자는 꿈쩍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입던 옷들이 헐렁해진 것 같고 바지 허리가 넉넉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죠? 체중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1kg짜리 손뭉치와 1kg짜리 쇳덩어리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당연히 손뭉치죠. 우리 몸에 지방과 근육도 똑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어도 같은 1kg이라도 지방은 근육보다 부피가 약 18%가 더 커요. 쉽게 말해서 지방 1kg은 자몽 크기 정도인데 근육 1kg은 야구공 크기 정도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과정에서 부피가 큰 지방이 풍선 쪼그라들듯이 빠지고 근육이 밀가루 반죽 붙듯이 촘촘하게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의 사이즈는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부피 차이를 보면요. 체지방 5kg이 근육 5kg으로 바뀌면 허리 둘레는 4에서 6cm 정도 감소하고요. 허벅지 둘레는 3, 4cm, 팔뚝 둘레는 2, 3cm 정도 줄어들어요. 이 정도 오시면 한 사이즈 정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특히 다이어트 과정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는데요. 먼저 근육 안에 에너지 저장 창고인 글리코겐이 증가해요. 근데 글리코겐 1g은 물 3g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체중이 살짝 늘어날 수 있어요. 물을 끌어당기니까요. 두 번째로는 근육 섬유가 두꺼워져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금섬유가 비대해지면서 무게가 늘어나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뼈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운동하면 뼈도 튼튼해지는데 이것도 체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빠졌는데 다른 부분에서 체중이 늘어나면서 체중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건강한 체성분 변화를 위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60kg이면 얼마일까요? 하루 72에서 90g입니다. 계란 2개가 12g이고요. 닭가슴살 100g은 단백질 23g, 두부 반모는 10g, 우유 한 잔은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둘째로 근력 운동을 꼭 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런지 같은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셋째로 잠을 푹 주무세요. 최소 몇 시간? 네, 7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잠이 부족하면 코티솔이 증가해서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요. 체중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빼려는 건 체지방이지 체중계 숫자가 아니니까요. 심지어 체중계 숫자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체지방이 줄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날씬해지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이상하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몸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히려 처음 2주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오히려 축하드릴 일이죠.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를 단기 저장하는 창고와 장기 저장하는 창고가 우리 몸에 있어요. 일시적으로 단기 저장하는 창고가 간과 근육이에요.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 글리코겐이 특이한 게 뭐냐면 물을 엄청 좋아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글리코겐 1g당 물을 3에서 4g을 꼭 붙들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평소보다 덜 들어오네? 그럼 비상창고에서 꺼내 쓰자. 그 비상창고가 바로 간이랑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에요. 그런데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쓰게 되면 글리코겐에 아까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물이 붙어 있는데 물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 2주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와, 저 벌써 2kg 빠졌어요 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사실은 대부분 수분이에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것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 몸이 이제 진짜 지방을 써야겠구나 깨닫거든요. 집에 있는 현금을 다 쓰고 나면 은행 가서 돈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제가 물빼기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1, 2주 정도 지속돼요. 이때 반가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게 되는데요. 눈이 커졌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눈이 커진 게 아니라 눈꺼풀에 부종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3, 4주차가 되면 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침 배변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이어트 과정에서 가공식품을 덜 먹게 되니까 장내 유익균들이 늘어나고 섬유질을 잘 섭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장 운동도 좋아지게 되겠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장 리듬도 안정되고요.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 가스 많이 차고 괴로우셨던 분들, 복부 팽만감과 가스가 줄어들어요. 우리 장에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당분과 가공식품을 줄였으니까요. 뱃속에서 가스를 만드는 나쁜 균들이 먹을 게 없네 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오히려 변비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장 먼저 수분 섭취가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방과 섬유질 섭취를 너무 줄인 게 아닌지도 한번 보세요. 특히 기름기를 너무 제한하면 변비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기름기 제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좋은 기름은 살 빼는데도 쾌변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인생이 똥 같을 때가 있지만 똥이 인생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밌어 하는 말인데요. 건강한 배변은 건강 다이어트의 신호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분 탓일까요? 얼굴이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이 말 들으셨다면 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좋은 차들 엔진 성능이 좋으면 소리도 좋잖아요. 피부가 우리 몸 상태의 거울이죠. 근데 왜 살이 빠지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먼저 살이 빠지면 염증이 줄어들어요. 살이 찌면 지방 세포에서 염증 물질들이 나와요. 이게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피부로도 가고요. 공장에서 나온 매연이 주변 공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염증 물질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죠. 그래서 살이 빠지면 TNF-알파, IL-6 같은 염증 물질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맑아집니다. 안개 거치듯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둘째로 살이 빠지면 호르몬이 안정되거든요. 특히 인슐린이 관건이에요.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 인슐린도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게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여드름을 만들어요. 그런데 식단 조절로 혈당이 안정되고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안정되면서 피지 분비도 줄어들어요. 기름종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다이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려면 물 충분히 드셔야 하는 건 아시죠? 이 물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피부의 70%는 수분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포도가 건포도 되듯이 피부도 쪼글쪼글해지죠. 하지만 평소 안 마시던 물 충분히 드시면 화분에 물 준 것처럼 피부가 탱탱해지죠. 2019년에 JAD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적절한 체중 감량은 건선, 여드름, 화농성 한선염, 흑색, 극세포종 등 여러 피부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비만과 관련된 만성 염증이 감소하면서 피부 건강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급격하게 빠질 때 문제가 생겨요. 지방 세포에는 각종 독소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중금속,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나와요. 오래된 창고 청소하면 먼지가 풀풀 날리잖아요. 몸속의 독소가 일시적으로 순환하면서 이게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디톡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코티솔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통 2, 3주 지나면 좋아져요. 몸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면서 독소 배출도 끝나고 호르몬도 안정을 찾아가요. 얼굴살이 너무 빠져 늙어 보인단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얼굴의 탄력까지 지킬 수 있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살은 빠졌는데 늙어 보인다는 말 정말 속상하시죠? 연예인들 중에도 살 빠졌는데 더 안 좋다는 소리 듣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이유는 볼과 관자놀이에 지방이 먼저 사라지면서 얼굴 볼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콜라겐 손실하고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 근육까지 빠지면서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25세부터 매년 1%씩 콜라겐이 줄어들거든요. 여기에 급격한 다이어트까지 하면
완전히 폭삭,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굴 탄력 지키는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콜라겐 자체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 좋겠죠? 닭날개, 족발, 달걀 같은 음식들이 콜라겐 관련된 성분이 많고요. 토마토 드시면 라이코펜이 콜라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비타민 C 없이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키위 하나에 비타민 C가 85mg, 빨간 파프리카 반 개에는 95mg이 들어있어요. 키위, 파프리카 많이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드시기가 힘들면 영양제도 괜찮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면 좋은데요. 콜라겐 보충제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골라서 드세요. 분자가 작아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히알루론산까지 드시면 훌륭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는 자기 전에 콜라겐 보충제를 드세요.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콜라겐 합성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금연, 담배는 콜라겐의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달에 본인 체중의 7, 8% 이내로 감량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요요가 올 수 있고요. 꼼꼼하게 천천히 뺀 살은 꼼꼼하게 유지가 됩니다. 굶지 않고 내장 지방만 쏙 빼는 방법. 술 뱃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정말 술 때문에 찐 뱃살일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술 뱃살의 이유가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를 거예요. 보통 술 자체 칼로리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은 독이다, 비상사태다 라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간이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식하자마자 몸의 모든 대사 작용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데요. 특히 지방 분해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리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오직 알코올 해독에만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올인하게 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함께 먹은 안주들인데요.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다른 영양소들은 제대로 처리할 여력이 없어요. 대부분 안주 칼로리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돼 버립니다. 결국 술자리 한 번이 단순히 알코올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은 모든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간은 동시에 여러 일을 못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다른 영양소 대사보다도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그동안 지방 분해는 쉬게 되고 지방 합성은 증가해요. 게다가 술 마시면서 먹는 안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치킨, 곱창, 족발 모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들이죠. 평소 같으면 일부라도 에너지로 쓰이겠지만 알코올 때문에 지방 대사가 억제된 상태에서는 더 쉽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특히 맥주가 더 문제인데요. 맥주는 알코올 플러스 탄수화물의 조합이거든요. 소주나 위스키는 증류주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데 맥주는 한 잔에 10에서 15g의 당질이 들어있어요. 술 마시면서 액체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셈이죠. 내장 지방을 빼고 싶다면 당연히 금주가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드셔야 돼요. 우선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를 선택하세요. 액체 탄수화물까지 함께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안주는 절대 치킨이나 튀김류가 아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선택하시고요. 특히 술 마시기 전에는 단백질을 미리 먹어서 간의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 술과 물을 1대1 비율로 번갈아 마시면서 속도를 조절하시고요. 음주 다음 날에는 반드시 단백질 위주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주 2회 이하로만 음주하시고요. 나머지 5일은 금주일로 정해서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핵심입니다. 매일 헬스장 안 가도 집에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뱃살 빼려면 매일 한두 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각 잡고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 정답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 참 좋습니다. 운동보다 신체 활동이 더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시간 내서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활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인 이유는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헬스장 가느라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고 매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완료되는 거죠. 시간 효율이 최고죠. 자신의 체중을 중력을 거슬러 끌어올리는 강도 있는 운동이라서 칼로리 소모량도 많고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하체 대근육들을 총동원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 강화와 지방 연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죠. 너무 좋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엘리베이터 대신 망설임 없이 계단을 선택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히 내장 지방에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내장 지방을 더 잘 태우거든요. 계단 10층을 오르면 약 25에서 40kcal가 소모되는데요. 빠른 걷기 3에서 5분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요. 일상 활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차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데요. 지하철역 계단, 버스 정류장 걷기, 이것만으로도 활동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저도 1년 전부터 차를 안 갖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무조건 1시간은 걷게 되더라고요. 따로 운동할 시간 낼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집이나 직장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으로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가 아무래도 좋겠고요. 중요한 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을 늘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고 조금 더 걷고 자주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내장 지방 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계단 오르는 것이 내 뱃살을 빼주는 무료 헬스장이구나. 일상이 운동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잠을 잘 자는 걸 강조하셨는데 잠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장 지방을 늘리는 2가지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호르몬 감소예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40대 이후 뱃살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증가인데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코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이 잘 안 빠져요. 이 두 호르몬을 동시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인데요. 수많은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비만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찐다는 거죠. 수면 부족이 내장 지방을 늘리는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코티솔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 호르몬은 감소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요. 더 심각한 건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까지 엉망이 되는 점인데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줄어들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증가해서 계속 뭔가 먹고 싶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 먹은 음식이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죠.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분해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천연 지방 분해 시스템이 잠자는 거죠.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체온 조절이 중요해요. 잠자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빛 차단은 필수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두운 환경에서 잘 분비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고요.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마그네슘은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있죠. 음식이 여의치 않으시면 보충제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해요. 주말에도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카페인 주의하세요. 술 마시면 잠이 든다는 착각을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죠. 카페인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마시고 나서 보통 6시간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고 식욕이 조절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내장 지방 감소로 이어지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요. 차라리 1시간 더 자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호르몬을 조절하고 대사를 정상화하며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면을 다이어트의 일부로 생각해 보세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이것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에 좋은 요소인 우유에서 추출된 락토페린이라고 있던데 우유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락토페린이 뱃살 빼는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은 나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락토페린은 우유, 특히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당 단백질인데요. 락토는 우유, 페린은 철분을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면역력 강화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락토페린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이 아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락토페린이 지방 세포가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의 75%가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 마시면 배가 꾸르륵 화장실 직행하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유당 불내증인데요. 그래서 대안을 안내해 드려 볼게요. 우유 대신 내장 지방에 좋은 식품들이에요. 락토페린 대신 내장 지방 빼는데 도움되는 식품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발효 유제품이 있겠는데요. 요거트가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면서 소화가 쉬워져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대사 개선에 도움이 돼요. 락토페린은 적지만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해요. 두 번째로 녹차의 EGCG 성분인데요. 락토페린과 비슷하게 지방 대사를 돕는 성분이에요. 하루 두세 잔 녹차는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카테킨이 또 지방 연소를 촉진하죠. 세 번째는 김치, 청국장, 낫또 같은 콩 발효 식품도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과 효소들이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낫또의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디 가든 빠지지 않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팩틴 성분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하루 사과 한 개, 의사 만날 일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락토페린 보충제는 어떨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시중에 락토페린 보충제들이 나와 있는데 우유에서 추출한 것들이지만 유당은 제거되어 있어서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섭취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락토페린이든 아니든 마법의 약은 없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 감소의 기본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유가 맞고 안 맞고 락토페린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대안 식품들로도 충분히 내장 지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